아, 이번에 많이 잃었다며? 임깡통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트렌드에서 펀드 하나 런칭한대. 넣어보는 거 어때? 이 트렌드? 그럼 내 손해복구 가능할까? 당연하지. 아, 왜? 밥 먹으러 가자. 뭐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ETF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최강천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ETF는 엄청 초보여서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아예 ETF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네.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서 네네네. 오늘 딱 간추려서 알짜배기들만 이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네. 주식 첫 투자자인데 네. 개별 종목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ETF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을지 네.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고생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초보 투자자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하게 되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과 시행착오를 개별 종목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ETF는 좀 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고생이 덜한 ETF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ETF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쉬운가요? 네, 더 쉽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가 개별 종목보다 수익 내기가 또 더 쉬워요. 용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경제적인 지식이라든가 증시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공부를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초보 투자자 때는 잘 나오는 경우가 또 흔치 않아요. 그런데 ETF는 그 특성 자체가 네. 개별 종목을 많이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수화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의 그 수십 수백 가지의 그 종목을 몇 개를 픽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수십 수백 가지를 하나의 반도체 지수로 지수화한 것, 그거를 하게 된다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만 날라가지 다른 종목들은 쉽게 못 얻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시행착오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먼저 시작하라라고 초보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 네.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ETF는 장기 투자에 유리한 상품인지 아니면 그냥 단타로 끝내는 게 좋은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ETF는 네. 변동성이 개별 종목에 비해서 약간은 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앞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수많은 종목을 하나의 지수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급등락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종목군들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단타를 하기에는 조금 성질 급한 투자자들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타보다는 좀 장기 투자에 좀 맞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증시가 항상 평이하지만은 않아요. 상승장이나 하락장 그리고 변동성장은 늘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ETF는 그런 변동성이 아예 없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섹터나 경우도 항시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좀 단기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네. 다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단기보다는 중기 대응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좀 맞는 상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중기 생각을 대응.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개별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니면 네.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ETF도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나요? ETF도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네.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50억 이하가 한 달 이상이 지속이 될 때, 그때는 주관사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인기가 없는 ETF다. 왜 종목도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또 거래소에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 수준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도 거래 대금이 50억 이하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땐 그렇고요. 네.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공급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때 왜 유동성 공급을 딱딱딱 해주지 못하거나 네. 좀 역할을 등한시할 때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기초자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수십 수백 개 종목을 하나의 지수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수화한 게 기초자산과 기초자산의 어떤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수하고의 이격이 크게 벌어져서 쫓아가지를 못할 때, 그럴 때는 또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정도가 됐을 때는 주관사에서 결론적으로는 좀 인기가 좀 없고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좀 덜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좀 덜하고 즉 어떤 기초 자산으로서의 ETF의 역할이 ETF답지 못할 때는 네.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ETF는 네.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를 기준으로 해서 ETF의 순자산 가치에서 네. 주관사의 어떤 운영 보수만 제외를 하고는 리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ETF 종목이 상장 폐지를 한다 해도 네. 일정 부분 네. 정도가 아니고 네. 운영 보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다. 네. 그러면 2%를 제외하고 순자산 가치, ETF의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손실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초보 투자자가 할 만하고 네. 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손해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낮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가 나죠. 그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 개별 주식에 비해서 안전한 상품이 ETF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망 ETF 상품들을 꼭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ETF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고 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있고 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네. 사실 어떻게 처음에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정말 초보자는 어떤 ETF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만 하더라도 800개가 넘거든요. 800개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상장 ETF들도 있는데 해외 상장 ETF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금,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환율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그거는 일단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주제 파악을 좀 자신의 어떤 실력을 좀 정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주식은 초보인데 네. 매크로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 오늘이 지금 2024년 8월 19일 오후잖아요. 네. 현재 시각에서 금이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금이 앞으로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금 ETF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상방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또는 뭐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데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 또는 그 반대야. 그러면 이제 유가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이라든가 매크로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율도 먼저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주식을 조금 좀 했어요.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을 되게 유망하게 봐. 라고는 반도체 업종 ETF를 또 매수를 하실 수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초보 투자자라면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미국 뭐 S&P 500이라든가 또는 네. 나스닥이라든가 한 배짜리, 한 배짜리. 네, 뭐 2배나 3배짜리가 아니라 한 배짜리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적립식이라는 것은 매달 뭐 일정 부분의 금액을 떨어지든 오르든 정확한 날짜와 뭐 정확한 날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매달 얼마씩 조금씩 투자하는 걸 적립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던가 또는 배당 ETF가 많이 있어요. 배당 ETF요? 배당은 이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ETF들을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지고 네. 몇 년 뒤에는 그래도 알토론 같은 어떤 그런 투자 금액 외에도 매매 차익 외에도 배당을 좀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당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조금은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립식으로 약간 적금 드는 것처럼. 초보 투자자는 네. 절대적으로 적립식이 필요해요. 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잘 나면은 그때는 나는 좀 적립식 중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 그때는 좀 계획을 수정을 해서 좀 수익 청산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근데 처음부터 단타를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의 말씀은 적립하듯이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참 잘하고 있었네요. 저거 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큰 스트레스도 없고 네. 수익도 조금씩 나고 있고 네. 그럴 거예요.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ETF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절세, 뭐 세금 이런 팁이 있다. 네. 이런 게 많아서 네. ETF를 사는데 세금이 필요한가?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뭐 15.4%, 해외 상장은 22%를 막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세금이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 주를 사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제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따로 뭐 입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ETF도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세금을 내는데요.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은 일단 없습니다. 마이너스면. 그렇죠. 그래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죠. 왜냐하면 증권거래세. 네. 매매를 하면은 무조건 이 증권거래세 0.18%가 따라오기 때문에 네. 손실이 나도 주식 투자는 그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ETF는 손실이 났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를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자체를 내지를 않기 때문에 네. 증권거래세는 일단 없습니다. 0.18%. 그런데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네. 과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ETF가 있고 네. 국내 주식형 이외에 그 외 ETF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좀 하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예를 들어서 네. 지수형으로 따지면은 뭐 코덱스 200 같은 네. 거. 그런데 레버리지는 또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냥 한 배짜리만 비과세고 네. 그리고 또 지수형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 하방을 보는 인버스는 또 비과세가 아닙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국내 주식형은 업종 ETF하고 한 배짜리 코덱스 200 요것만 비과세를 하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외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15.4%의 그 과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의 수익금 이외 250만 원 이상부터 과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250만 원 이상부터요? 네,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고 네. 250만 1,000원? 250만 원 이상부터는 어쨌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 비과세를 내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ETF도 분배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네. 분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배당금은 아시죠? 배당금은 알고 네, 있습니다. 배당. 그 주식에서의 배당금이 ETF에서의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말이군요. 네, 왜
그러냐면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수십 수백 가지의 그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수화한 게 바로 ETF라면 네. 그 반도체 종목군들도 배당들을 줄 거 아닙니까? 네. 안 주는 종목도 있고 주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을 ETF에서 분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배당 소득세가 있어요. 아. 그거는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도 15.4%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주식과 ETF가 동일하게 배당, 분배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그 세금이 있다.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해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ETF 대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하시고 네. 또 해외인데 국내 상장 ETF들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해외 직접 이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2%이 과세를 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50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250만 원에 대해서만 250만 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250만 원만 돼도 많긴 한데 그 1,000원 차이 때문에 약간 내면 아깝긴 하네요. 근데 250만 1,000원이면 그 1,000원에 한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네. 250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니까요. 그러면 그게 제 계좌에서 그냥 네, 그렇죠. 삭감이 계좌에서 되는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수익이 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을 보면은 네. 꿀팁, 꼭 알아둬야 할 절세 네, 팁은 절세 팁. 그거 물어보시려고 했죠. 맞아요. 네. 그게 네. 저는 ETF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절세 팁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단타보다는 좀 중단기 투자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연금저축 계좌하고 ISA 계좌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저도 어려워서 약간. 혹시 연금저축 계좌하고 ISA 계좌를 혹시 개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연금저축 계좌하고 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IS 계좌가 있어요. ISA 계좌라고.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뭐 그 종사하는 게 금융이든 경제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서 네. 반드시 100세 시대 또는 120세 시대에 내가 풍족한 노후, 어렵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될 금융상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무조건 오늘 녹화 끝나고 은행 네. 가서 또는 증권사 가서 하셔도 돼요. 네. 증권사 가서 꼭 네. 개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절세부터가 이 두 가지의 이 계좌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 예를 들어서 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이연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세 이연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ETF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15.4%였던 소득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세 이연이 뭐냐면은 네. 55세 이후에 계좌를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55세 이후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금을 이후에. 낼 수 있어요? 그 전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55세 이전에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네. 그럼 55세 이후에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율과세예요. 3.3에서 3.5% 밖에 5.5% 요거밖에 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금도 지금 당장 안 내서 복리의 효과가 가능하죠. 그리고 네. 저율과세가 돼가지고 15.4% 낼 거를 3.3에서 5.5% 요것만 딱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55세 이후에는 세금 좀 올라가나요? 아니요. 3.3에서 5.5%. 요 정도만 내면 돼요. 15.4%가 아니라. 오늘 바로 가서 만들어야겠네요. 바로 가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네.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연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까지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는 연금저축계좌를 무조건 곱하기 100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네. 어디 가서도 이런 꿀팁을 안 알려주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늘 정말 꿀팁 알려주셨어요. ISA 계좌라고 하셨죠? 네. 개인종합자산, 연금저축, 방금 설명한 거는 연금저축 계좌고요.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혜택들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ISA 개인 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할 때는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400만 원까지는 400만 원까지. 근데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서민형으로. 네.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400만 원 이제부터 이제 400만 1,000원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떼고. 400만 네. 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9.9%. 15.4%가 아니라 9.9%의 저율과세가 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많이 6% 절세가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3년 동안 의무가입이에요. 그 연금저축계좌는 55세까지는 해지를 하면 안 돼요. 55세까지.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을 이제 받아야지 방금 얘기한 분리과세라든가 저율과세라든가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5세 이후부터는 근데 종합적 그 ISA 계좌 같은 경우는요 3년 의무가입이에요. 그리고 한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1,800만 원, 1,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3년 뒤부터는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년 1,800만 원을 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만 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한도가 1,800만 원이에요. 한도가 1,800만 원. 연금저축계좌는 한도가 2,000만 원. 연금은 2,000만 원. 네. 연금 계좌는. 네, 그래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대강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가깝게 매달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게 뭐 나이가 좀 있는 뭐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노후 보장이라든가 노후를 생각해서 그리고 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20세 이후 개인 연금 저축 계좌는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오, ISA 네. 계좌는 성인만 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아. 그래서 자녀를 둔 그런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금융 공부라든가 재테크라든가 또는 유산 상속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를 네. 위해서 오, 그렇게 너무 할 수 좋은데요? 있다라는 것도 판단이 들어서 네. ETF 절세 팁은 꼭 이 두 가지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네. tip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 네. 이렇게 꿀팁 말씀을 너무 좀 감사합니다. 정말 본부장님 아니었으면은 절세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팁 잘 알고 오늘 끝나고 바로 은행을 가보도록. 증권사에서도 계좌 증권사에서도 네네. 증권사나 은행에서 다 하실 수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금에서. 그 다음 질문은 해외 ETF 투자 시 환율 변동성이 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네. 환차익의 그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ETF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얘기를 많이 좀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해외 ETF를 투자할 때 달러가 강세이고 원화가 약세일 때 네. 이때가 사실상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그렇죠. 예를 들면 해외 ETF, 미국 ETF를 사는 것은 결국은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달러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뭐 QQQ라든가 QQQ 미국 나스닥 이제 지수 를 산다고 했을 때 거기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오르는 매매 차익도 있겠지만은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내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보유가 증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환차익이 조금 더 담보가 되는 어떤 그런 그 투자 전략이다라고 심플하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반드시 이제 그것만이 이제 좋은 전략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ETF 투자하는데 그냥 달러를 사지 뭐하러 ETF를 굳이 투자를 해. 그럼 매매차익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는데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환차익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냥 달러를 사라.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달러 자산을 그냥 매수해라. 그러면은 미국 달러 ETF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5만 가지 상품이 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환차익이면 미국 달러 ETF로 그냥 매수하면 돼요. 네. 그렇네요. 그냥, 또 네. 환율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해외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를 중에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해지 상품이 있어요. 환해지. 환해지는 상품명 옆에 가로하고 해지의 H가 붙은 것들은 네. 해지를 하는 겁니다.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환율 변동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환해지 상품에 또
안 하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부가 수익인 환차익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 성향이에요. 나는 그 환율 변동이 나 너무 싫어. 그러면은 환해치 상품을 하면 되고요. 나는 환차익에 신경을 많이 써. 그러면 달러 ETF를 매매를 하세요. 달러 ETF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ETF 네. 본연의 그 상품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것들을 보다는 그 상품에 온전히 집중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환차익 전략은 그러면 차라리 달러를 사라. 네네네. 맞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사실 제 얘기를 하면 미국 ETF가 국내보다 약간 수익률이 더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장기 투자 전략이 맞아서 지금 한 5년 정도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네네. 저같이 이런 장기 투자자들한테 좀 더 적합한 ETF가 있을까요, 따로? 예를 들어서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여러 가지 워렌 버핏에 얽힌 일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S&P 500을 내기를 했고 다른 분들은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1년 뒤에 이겼는데 바로 S&P 500 지수죠, 지수.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내가 이제 죽으면은 유언으로 남길 얘기는 미국의 S&P 500과 그다음에 네. 채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지수는 꼭 2년 상승에 1년 폭락하고 또 2년 급등하고 어떤 그런 리듬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세계 증시, 세계 경제,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미국 ETF,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네. 또 바람직한 장기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상위 100개를 골라서 지수화한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 네. 그것이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에서도 많이 이제 출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투자를 같이 좀 믹스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개의 상품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는 별표를 5개 해놨거든요.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되돌아가게 하셔서 한 번 더 볼 정도로 정말 우리 본부장님의 꿀팁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첫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본부장님께서 이제 첫 투자자분들에게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을 좀 저는 해주실 수 있나요? 주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네. 투자 상품이 전 세계 투자 상품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ETF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종목이 너무 많고 ETF도 너무 많고 그런데 뭐가 좋은지는 대강 아시거든요. 이거 좋은데 이것 중에서 뭘 고를까?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짧게 좀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뭐 우리도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얘가 뭐가 더 좋을까? 이거보다도 재테크의 기본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일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하느냐가 재테크의 성패를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만큼 지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초보 투자자들은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한 6개월 적립하다가 뭐 그냥 이 돈으로 그냥 성과가 잘 안 나니까 저 그냥 때려칠래요. 또는 이 돈으로 그냥 다른 거 위험한 고위험 상품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할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이제 실망을 하고 다른 데로 새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상품이 아니라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어떤 유망 상품 몇 가지를 몇 년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힘이 ETF를 투자에 있어서 주의 또는 당부를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네. 이제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네. 알고 계신 ETF 성공 투자 꿀팁을 진짜 마지막으로 비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이제 ETF 투자만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ETF를 하고 있지만 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적재적소에 이런 어떤 타이밍에서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이런 어떤 리듬이 좀 몸에 좀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 성공 투자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타이밍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은 귀신 같은 타이밍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번 중에 확률적으로 10번 중에 더 많은 빈도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네. 저도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이밍을 희석시킬 수 있는 거는 적립이에요. 적립이고 장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균에 수렴하고 평균 이상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 저 같은 ETF도 뭐 잘 모르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는 이 정도인 저 같은 사람인데도 오늘 너무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트렌드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ETF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